자, 아, 우리 지난 그 사전 제작 강의부터 물류의 어떤 요즘에 이제 이슈되는 여러 가지 혁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많은 표현들이 사용이 되고 예측 서비스, 뭐 예측 물류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뭐 로켓 배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지기에는 이제 명칭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로켓 배송 뭐 이런 표현으로 되고 있고 그거 비슷한 서비스 하는 업체들 요새 많죠. 뭐 저 마켓컬리, 마켓컬리도 있고 뭐 롯데도 뭐 곧 그런 서비스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물류의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를 할 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라스트 마일이란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 뭐 당연히 미터법을 미터법이 국제 표준이지 뭐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얘네들 야드법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리나 속도를 얘기를 할 때 미국 보면 마일을 쓰잖아. 그래서 보면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투수들 공 속도를 뭐 140, 150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미국은 뭐 90마일, 뭐 100마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1km당 뭐 1.6인가 마일이 뭐 한 그 정도 반대로 얘기했나? 1마일이 1.6km인가? 그런 거 맞네.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객에게 배송되기 직전 마지막 1마일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는 마지막 단계.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뭐예요? 여러분들 집 앞에 배송하기 직전 1km, 뭐 한 2km,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 단계가 고객들한테 가장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그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가장 만족을 주고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기한테 물건이 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까지 몰라도 돼. 그럼 뭐 굳이 알 필요 있나? 우리같이 여러분들처럼 뭐 무역이나 물류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디까지 와 있고 양산에 뭐 물류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일반인은 몰라도 돼. 어떤 게 중요하냐? 자기한테 오는 그 마지막 단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든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뭐 생산 유통 관리하고도 좀 비슷한데 유통업이든 물류업이든 요 물품의 이동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다른 경쟁 업체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다른 회사들, 나의 라이벌 업체들은 이 단계에서 굉장히 고객들로부터의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클레임이 많은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그 부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들의 불만 없이 물품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그게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라스트 마일 물류 프로세스의 가장 혁신입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이거를 가장 잘 하는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제가 사전 제작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쿠팡 같은 업체들이 쿠팡이 잘 하죠. 국내에서 뭐 쿠팡 없으면 못 살겠다. 뭐 물론 요즘에 최근에 해외 직구 해가지고 알리나 테무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가격의 물품들을 이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마켓 쉐어적인 측면에서도 쿠팡이 좀 많이 앞서 나가는데 쿠팡이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게 애매한 게 쿠팡이 하는 모든 서비스는 아마존이 다 하는 거야. 아마존이 다 하는 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 실정에 맞게끔 적용해서 제공하고 있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 리더
이자 시장 선도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오프라인 유통을 주도했던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라스트 마일의 어떤 혁신 이전에 기존의 어떤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여기 강의 자료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품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있고 여러 그 물류 단계의 이동, 물품의 이동의 그 단계, 노드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노드라고 하는데, 그 노드를 통해서 뭐 터미널이나 허브 터미널을 지나서, 여기 여러분들 보면 물류 택배 같은 거 트래킹을 좀 해보면 무슨 어느 허브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뜨잖아. 그 허브가 여기서 말하는 허브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브는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이나 물품의 공급자가 수도권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소위 말하는 택배 상차가 일어나는 지역. 그것을 허브터미널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간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수도권에서 만약에 부산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 경부고속도로든 중부고속도로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간선 도로망을 이용을 해서 경남 지역으로 내려올 거고, 부산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산이 최악의 교통지역이죠.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교통이 안 좋은 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 절대 터미널 만들면 안 돼. 양산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하차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별 이제 고객들의 집 앞으로 배송을 하는데, 원래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 자체가 간용어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기 전 1마일을 맞아요. 그 굉장히 안 좋은 뜻이지. 근데 이 굉장히 안 좋은 뜻을 물류에 가져와서 요 부분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물류업체들의 하도가 됐습니다. 왜 이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의 혁신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밑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부정확한 주소로 인해서 뭐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고객이 부재를 하다든지, 뭐 교통체증. 그러니까 이 허브 터미널이나 이런 곳은 교외 지역이 있죠. 부산으로 치면 양산이나 김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양산이나 김해에 있는 터미널에서 부산 시내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나 이런 데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부산 밖에서 부산 안으로 들어올 때 뭐 백양터널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번영로를 이용을 한다든지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런 교통체증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요 단계에서 물품이 잘 오다가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택배 기사들이 화물 취급을 주의 깊게 안 했어도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고객 부재하고 관련이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좀 착해.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턱 놓여져 있어도 자기 택배 아닌 이상 잘 안 가져갑니다. 잘 털지도 않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저거 뭐 가져가란 건가? 뭐 거의 그런 수준 아니야, 솔직히? 문 앞에 택배가 있어. 뭐 가져가도 되나 보다. 버리나 보다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배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서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파트 출입문마다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 앞에 택배 갖다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택배 분실률이 높지도 않고 뭐 사고가 나지도 않고 한데,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택배 기사가 그 문 앞에 두고 간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뭐 물품 분실이 안 일어난다? 사고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앞에 가정들, 그 물품이 여기서 제조업체로부터 그 공급되는 가정이 아무리 잘 왔다 하더라도 고객 집 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그 가정이 완전히 잘못되면 그거는 잘못된 배송, 오배송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개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아마존이 했던 것도 있고, 아마존이 아니지만 뭐 쿠팡이나 다른 물류 선도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당일 배송.
그래서 신속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 앞에 두면 분실률이 발생을 하니까 어디 보관 장소를 만듭니다. 그 보관 장소가 여기서 말하는 편의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문 앞에다가 두고 가면 분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마존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미국에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미국식 단독주택에 보면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 게러지. 그럼 게러지를 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게러지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뭐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보면 넓은 주차장 있죠. 그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트렁크를 열어놓는 거야. 그래서 차 트렁크에다 넣어주고, 뭐 그런 방식을 한다든지, 예, 그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인홈 배송이 게러지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집 안에는 못 들어오고 게러지 같은 데다가 넣어줘서 분실도 막고 그 화물이 그 주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 새벽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까지 이제 배달이 되냐면, 예전에는 식품, 특히 냉장이나 냉동을 요하거나 신선도를 요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알 배송으로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당장 상하는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배달이 가능하잖아. 지금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고 한다면, 예, 이게 물류의 혁신이 가능하고, 그 물류의 혁신이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냉동, 냉장, 보온 포장을 해야 되고, 그 보온 포장된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고객의 문 앞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물류업체의 주요한 혁신이라는 거죠. 그게 라스트 마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한 거를 여기 텍스트로 적어 놓은 것이 이번 여기 슬라이드인데, 예, 그래서 라스트 마일 구간의 비효율성이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일종의 물류 기업의 어떤 수익성 악화라든지, 뭐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라스트 마일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앞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IT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수요자 중심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빅데이터들, 가장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야. 고객이 어떤 물품을 원하는지, 어느 시점에 언제 물품을 주문을 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물품을 빨리 준비를 해서 빠른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총알 배송에 익숙해져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 집 앞에서 그 주문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 아무리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2일, 3일씩 걸리는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강의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있나? 아마존. 그래, 아마존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 아마존이 가장 이걸 잘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택배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처음 해본 게 2014년, 2015년 뭐 그때부터 해봤거든요. 그때는 해외 직구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배대지라 알아요? 배대지? 배대기가 아니고 배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송 대행 서비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한국 IP로 주문을 하면 한국으로 바로 직배송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미국 서부 해안에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주나 워싱턴주에 내 화물을 받을 어떤 주소가 필요해. 그러면 그 주소로 화물을 보내. 그러면 거기로 내 화물이 다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국내 물류업체가 거기서부터 한국까지 배송을 시켜줬어요. 당연히 수수료가 들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배대지로 보내는데 택배비가 일단 붙고, 미국 내의 물류비, 그리고 그 배송 대행 업체가 그 물품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또 배송비가 붙고, 배송비가 2번 붙는 구조였어요. 근데 아마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오늘날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면 알까요? 아마존의 이 배송 옵션을 보면 네가 한국 IP로 접속을 하면 너 한국에 있구나. 아마존이 알아. 그래서 아마존이 어떻게 해주겠대? 국제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서비스가 떠.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마존이 내 집까지 보내. 국제 택배로. 그게 서비스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아마존도 기존에는 2014년, 15년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특송 업체라고 하는 UPS나 FedEx나 DHL이나 이런 업체들 이용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이 한국을 포함을 해서 해외에 있는 구매자들한테 직배송을 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아마존이 이런 업체들을 이용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 물품의 분실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배송망을 구축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존이 화끈하게 지릅니다. 뭘 해요? 비행기를 사요. DHL, FedEx, 너네 그래 하는 꼴 보니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아마존이 가감하게 비행기를 삽니다. 비행기를 여러 대를 사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세계에 아마존 비행기를 이용해서 직배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DHL, FedEx는 어떻게 보면 물류업체죠. 물류업체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체 배송망을 구축을 하고 자기 능력으로 이 전 세계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였냐면 2016년에 아마존이 직접 대형 화물기 40대를 구매하고 그리고 여기 오래돼 있었는데 제가 자료 만든 게 아마 이게 202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들어오기 직전에 메르데스 벤츠 승합차 2만 대. 그러니까 이거 2만 대는 한국에 뿌리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50개 주의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마존이 직접 DHL이나 페덱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마존 차량을 이용을 해서 전담 배송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내에 1억 명의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보유를 해서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 대해서는 이 물품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한테는 뭐도 제공을 하냐면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있는 거 알죠? 거기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드라마 있잖아요. 여러분들 OTT 많이 보잖아요. 나도 OTT 많이 여러 가지 보는데 지금은 넷플릭스, 웨이브, 스포티비, 유튜브 프리미엄, 한 이 정도? 디즈니 플러스? 벌써 몇 개야? 5개야? 아무튼. 그 정도는 보잖아. 한 2-3개는 보잖아. 내가 말한 것 중에 한 2-3개는 여기서 볼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보기는 하는데 아마존 프라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드라마들 있잖아. 그럼 뭐예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면 이 라스트 마일, 그러니까 총알 배송 같은 것들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볼 수 있고, 뭐랑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 쿠팡 총알 배송 들면 쿠플 공짜로 볼 수 있거든. 그럼 쿠플 공짜로 볼 수 있으면 쿠팡 플레이 전용 독점 컨텐츠 해가지고 거기 드라마도 있고 스포츠 중계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쿠팡의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마존이 하던 거다. 아마존이 하던 거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카 딜리버리. 그래서 주문자가 아마존 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마존 계정에 연결해서 무선 연결 시스템을 걸어서 차량 트렁크를 여는 거야. 요새 최첨단 자동차니까 차로 원격으로 해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면 거기에 택배 기사가 배송품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의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전통의 미국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물류 업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아마존이 굉장히 물량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배송망을 이용을 해서 물류를 쓰다 보니까 독자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뭐 UPS나 페덱스나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체 역량을 키우는 그런 효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카피를 했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 쿠팡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전자상거래 업체 여러분 제가 사전 제작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11번가라든지 뭐 지마켓이라든지 뭐 많아요. 옥션 뭐 다 알잖아. 써왔잖아 여러분들. 그런 업체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우리 집에 배달이 올 때 택배가 딱 보면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우체국 택배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쿠팡을 통해서 총알 배송을 받아보면 어떻게 돼 있어? 포장지가 쿠팡으로 돼 있죠. 그리고 아파트에 여러분들 학교 오지 말고 오전에 할 일 없으면 집에 아파트 정문 한번 서 있어봐. 택배 기사님들 온단 말이야. 그러면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님 오고 현대나 뭐 롯데 택배 오고 그리고 쿠팡은 알죠? 로켓맨. 옷도 다르고 차도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쿠팡은 자체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쿠팡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을 자체 배송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예측 물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전 세계 모든 고객이 원하는 모든 물품을 총알 배송해 줄 수 없어. 제가 명지 신도시하고 부산 구도심의 대신동 얘기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쿠팡은 빅데이터, 고객들이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물품을 많이 원하는가를 미리 알아서 양산이나 김해 같은 물류터미널에 미리 가져다 놓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미리 가져다 놓는 물품은 바로바로 총알 배송이 돼. 근데 고객들이 잘 안 사는 거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수요가 적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쿠팡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추천 품목이 딱 뜨잖아. 내가 어떤 물품을 검색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쿠팡 픽 뭐 내지는 쿠팡 추천 해가지고 밑에 쫙 떠요. 조금 더 싼 가격.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딱 골랐어. 뭐를 할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화를 산다 칩시다. 내가 축구화를 살 일은 없지만 축구화를 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쿠팡이 총알 배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업체 자체 배송이야. 그러면 한 2, 3일 걸리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쿠팡 추천해가지고 쿠팡이 총알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상품들 쭉 추천한 거야. 위에. 근데 그게 가격이 합리적이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업체 자체 배송 말고 쿠팡이 총알 배송 해줄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총알 배송을 하지 않아도 모든 물품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별 불만을 느끼지 않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체 배송하던 물건 중에 고객들이 수요가 많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때부터 총알 배송 해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 시기에 부산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뭐 어떤 경험을 했냐면 똑같은 물건인데 서울에서는 총알 배송이 돼. 근데 부산에 왔을 때 총알 배송이 안 돼. 똑같은 물건인데. 그거 왜 그렇겠어요? 서울에 있는 고객들이 요구가 많아서 서울 주변의 물류센터에는 그 물건을 가져다 놨는데 부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똑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주문하는지에 따라서 총알 배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를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건 다 하려면 뭐예요? 고객들이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어떤 연령대, 여러분들 쿠팡에 회원 가입할 때 연령대, 성별, 주소지 다 적잖아. 그게 다 데이터인 거예요. 쿠팡의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물류의 이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쿠팡은 직접 매입한 상품을 한
그 다음날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자사 대형 물류창고에 쌓아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포장해서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캠프로 이동을 시키고 쿠팡맨이 요 캠프에서 소비자까지 배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배송이 딱 두 단계인 거죠. 물류 메인 그 허브 터미널에서 캠프 와서 집까지 딱 두 단계에 불과해서 이건 몇 시간 만에 배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쿠팡이 전국 60곳에 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 3,000명의 배송 기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강의자를 처음 만들 때가 21년도 뭐 이럴 때였고 20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래서 이 물류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쿠팡이 계속 적자를 냈어요. 계속 적자를 내다가 뭐 최근 들어와서 뭐 이게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좀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이런 초기 인프라 투자가 이제는 쿠팡한테는 수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4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쿠팡을 안 써본 사람들이 없고 자기가 살면서 쿠팡을 안 써봤다. 손 들어봐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없어. 아마존을 안 써본 사람 있어. 아마존을 가끔 보면 뭐 나는 아마존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알리테무가 좋다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는 웬만한 물건들은 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해외 직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해외 직구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류 가정에 물류의 프로세스상의 혁신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로 제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쿠팡의 로켓 배송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같은 개념이다.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스트라이크 백이 이제 시작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DHL이나 UPS나 페덱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물류 혁신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신세계하고 롯데 이런 어떤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쿠팡을 따라잡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뭐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택배 시장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이 CJ 대한통운이에요. CJ 대한통운도 여러 가지 물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요. 제가 CJ 대한통운의 물류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 처리하는 센터를 갔는데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사진도 못 찍어. 휴대폰 카메라 뒤에 막아야 되고 아주 엄격한 보안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가서 보면 전국의 CJ 대한통운의 택배가 어떻게 집계돼서 어떻게 배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거 다 추적 가능합니다. CJ 대한통운도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여기 강의자로 이렇게 쭉 적어놓긴 했는데 한국의 택배 물류에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저는 쿠팡하고 CJ 대한통운 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류 택배 업체 넘버1이 CJ 대한통운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업체가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쿠팡이 물류 혁신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관해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도 아니다. 작년인가 그런 기사 한번 검색해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햇반을 못 사요. 햇반을 만드는 업체가 어디야? CJ죠. 왜 그런 트러블이 발생할까? CJ의 주력 회사가 CJ 뭐 제일제당 음식 만드는 그 비비고 그거 만드는 업체도 있지만 CJ의 또 주력 업체 중에 하나가 이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인데 그런 어떤 파워 게임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쿠팡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총알 배송으로 물품을 빨리 배송해 주는 것도 있는데 쿠팡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한 거야.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려면 여기 쿠팡이 미리 물품을 미리 구매해 놓는다 했잖아.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로 사면 쿠팡이 남는 장사가 안 되죠.
그러면 뭔가 이 총알 배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직구매할 때 좀 뭔가 대량으로 구매할 거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애누리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면 총알 배송의 대상 물품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 택배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파워 게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하고 쿠팡. 그리고 이제 답답한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죠. 신세계하고 롯데. 그래서 이 신세계하고 롯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프라인 유통의 강자들이에요. 백화점, 그리고 마트, 그리고 할인점, 그리고 신세계는 뭐까지 했어? 편의점도 갖고 있죠. 그 노브랜드, 그렇죠? 이마트 편의점, 그리고 똑같이 뭐도 갖고 있어요. 이마트는 그것도 갖고 있잖아. 대형 할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물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신세계하고 롯데인데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사실 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세계몰 있죠? 쓱 들어봤죠? 많이 이용하나요? 잘 이용 안 하죠. 롯데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도 많을걸? 나는 롯데 온라인 쇼핑몰이 앱도 없어. 내 휴대폰에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롯데는 택배도 갖고 있긴 해요. 롯데 택배사도 갖고는 있지만 뭔가 어떤 쿠팡이나 아마존이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혁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세계는 어차피 택배 업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갖고 있잖아. 전국에 백화점, 마트, 할인점, 그리고 전자제품도 하이마트가 롯데 거거든? 다 갖고 있어. 그리고 롯데는 롯데 택배도 갖고 있어. 이거 연계해가지고 뭔가 온라인으로 제대로 하면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쿠팡은 백화점은 없잖아. 쿠팡이 무슨 할인점이 있어? 쿠팡이 무슨 편의점이 있어? 롯데는 다 갖고 있다니까? 세븐일레븐 롯데 거잖아. 그러니까 롯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통을 다 갖고 있고 물류 택배 업체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뭔가 이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전자상거래 뭘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내가 봤을 때는 못 하는 거라고 봐. 모르죠. 그냥 롯데 백화점에서 명품 파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 같은 업체는 신흥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뒤늦게 이제 전체 그 인프라를 까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출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총알 배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 플레이와 같은 컨텐츠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쭉 끌고 가는데 그것도 하잖아. 여러분들 쿠팡 이츠도 써요? 쿠팡 이츠도 여러분들 로켓 배송되는 로켓 와우 회원이면 무료 배송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쿠팡이 되게 무서운 게 배민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야. 배민 수수료가 드는데 쿠플 회원들한테 무료 배송을 하게끔 해.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몇천 원 나가잖아. 7천 얼마인가 6천 얼마인가. 그거를 받고 이 사람은 로켓 배송도 쓸 수 있고 쿠팡 플레이도 볼 수 있고 쿠팡 이츠로 무료 배송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 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CJ 대한통운이든 롯데가 됐든 신세계가 됐든 이런 식으로 매월 정액제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G마켓 얘기도 하고 신세계 얘기도 했고 롯데 얘기도 했지만 그들 어떤 업체도 매월 정액으로 돈을 내가면서 내가 전자상거래든 물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쿠팡 그걸 하고 있다고. 쿠팡 와우를 통해서 6,000원씩 7,000원씩 받아간단 말이야. 예. 근데 그걸 통해서 OTT도 해결을 하고 쿠팡 플레이라는 총알 배송도 해결을 하고 쿠팡 이츠라고 하는 배달 수수료도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를 정말 잘 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이전에 쿠팡이 이런 식으로 영업했으면 안 됐을 거야.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OTT, 넷플릭스 같은 거를 유료 결제해서 보는 거에 익숙해졌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를 끼워 팔면서 고객들한테 매월 정액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쿠팡에 매월 정액제로 돈을 내는 회원수가 엄청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숫자가 처음에 옛날 과거 자료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최신 걸 못 가져왔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특히 뭐 축구라든지 F1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의 스포츠 컨텐츠를 가지고 오면서 쿠팡의 와우 회원을 활용하는 게 남자 회원들 숫자도 엄청 늘고 있어. 이 사람들 물건 잘 안 사. 근데 스포츠 OTT를 보려고 쿠팡 플레이를 결제를 해. 그러면 그 4인 가정으로 쳤을 때 남자 회원들이 그거를 결제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와우 회원이야? 그러면 너가 결제해. 너가 구매를 해. 그 가정에서 쿠팡을 이용하는 비율이나 횟수나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인 거야. OTT 때문에 와우 회원에 들어가고 쿠팡을 이용하고 총알 배송이 필요해서 와우 회원이 됐는데 OTT도 공짜로 보내? 이용하고 배민의 수수료, 배달 수수료 내는 게 짜증났는데 쿠팡 이츠를 해결하려면 와우 회원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구도가 나요. 이게 똑같이 아마존이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물류 혁신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드론, 무인 택배 차량, 소형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해서는 뭐 배송의 유연성이라든지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배송 경로 추적, 내 물건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느냐, 이거 당연히 추적하는 거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배달 장소를 선택을 하거나 다양한 배송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배송의 그 수단은 왼쪽에 있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될 것이고, 배송의 어떤 품질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가능하게끔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장점만 뽑아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물류 혁신을 하고 있고, 그게 향후에도 계속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자체로만, 제가 뭐 여기 강의 자료에도 뭐 대충 써놓긴 했는데, 이게 물류 자체로만 혁신을 해가지고는 이게 일종의 레드오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나 쿠팡이 하고 있는 것처럼 컨텐츠를 끼운다든지 아니면 배달업체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는 거니까. 이때까지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에서 먼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의 물류 혁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는 지금 오늘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더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이슈들이 많이 있고, 다음 주 14주차 강의 자료가 올라올 텐데, 자, 이게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고객의 구매 데이터 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물품을 사전에 구매하고 예측 물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이 총알 배송이나 뭐 어떤 아마존의 프라임 나우 같은 걸 못해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운송 장비, 그러니까 차량이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고가 개선이 돼요. 창고가 지금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그냥 물건을 넣어놨다가 빼내는 수준의 창고여서는 안 되고, 즉각적으로 물품을 밀어낼 수 있는, 빠르게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을 밀어낼 수 있는 방식의 창고가 필요로 한데, 그거를 풀필먼트 센터라고, 풀필먼트 창고, 뭐 풀필먼트 뭐 물류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의 자료에 보면 풀필먼트 물류센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프라 창고는 그거라고 치고, 운송 방식이 이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 그거는 오늘날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이 인편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방식이 될 텐데, 향후에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뭐 드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인 차량이라든지 무인 배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거나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이나 개발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또 앞서 나가려고. 또 앞서 나가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어서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